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해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수용 불가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탄핵 추진 의사를 내비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난항인 가운데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감세안을 단독으로 제출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진영 숙명여대 객원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런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상 이게 거부 의사를 밝힌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들어보고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조심스러운 입장 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만 예. 과거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난 다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어떤 누구도 성역 없이 관련된 일에 대한 책임을 거기에 맞춰서 묻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피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장관에 관련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또 성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딱 잘라 이 해임 거부안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내지는 않고 있지만 분명한 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길에 분명하게 나아가겠다는 의지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인 진상 규명보다는 정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금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의 목소리로 대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의 입장은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 표명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박진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심스럽게 의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척 하시려고 한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마 여론조사라든가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이상민 장관을 장관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상규명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지휘계통에 있는 분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수습을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든다고 하는데 예방도 못하는 분이 재발 방지책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형사법적으로 범죄 사실이 없는 피의자가 아니면은 범죄 사실이 있는 피의자가 아니면은 계속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국민 정서의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정서와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제도가 어떤 관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님 정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네. 예, 박진 외교부 장관 때는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아까 주신 말씀과 좀 같은 맥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월 29일 있었던 참사는 국가적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무한 책임에 대한 통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울시가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수립했는지에 대한 문제, 또 경찰이 그 당시에 이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용산경찰서의 문제, 또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경찰청 전체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따져 물을 때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이 참사가 일어났던 일들을 예방 조치가 미흡했고 또 막을 수 있는 길들에 대한 대응이 미비했는지를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가장 쉬운 길은 이런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된 중부처의 장이라 그래서 이상민 장관 한 명을 해임시키고 이 내용들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유야무야 지나가게 되는 일이 저는 최악의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내용 속에서 이상민 장관 백지 수표를 냈다고 백지 사표를 제출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있는 그대로 본인 자리를 지킬 마음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무겁게 앉아 있으면서 이 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조사 국면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 경찰 특수본의 수사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을 질 사람들은 책임을 질 것이고 국정조사 이후 정치적, 행정적, 정무적 책임을 질 사람들은 또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국민 여론에 대한 부분 얘기하시면서 국민 대부분은 뭐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원할 것이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박진 장관 때는 거부 의사 밝혔지만 이번에 안 밝힌 건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했다고 봐야 좀 될까요? 그런 뭐 눈치는 네. 이제 보는 거죠. 사실 이제 박진 장관 해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박진 장관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런 부분인데 대통령 해임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주무부처고 이제 실무를 총괄했던 장관이라도 대신해라. 이게 사실은 이제 대통령제 국가의 참모들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총리를 뭐 대독 총리, 그다음 방탄 총리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국정 지지도가 떨어질 때 이 총리를 자르는 것으로 그 국면을 전환하는 그런 정치적 효과로서 도구가 되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왔는데. 이 박진 장관하고 이상민 장관 완전히 다르죠. 이상민 장관 자체가 실수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는 이걸 뭐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내기 전에 예. 이미 대통령이 먼저 파면시키는 게 맞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국정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든가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분들하고 다르다라고 느끼는 게 밀리면 안 돼. 얼마 전에 기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밀리면 뚝이 무너진다. 이상민 장관 탄핵되면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그칠까? 대통령 이야기는 안 나올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본부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160명이라는 국민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 참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대통령과 상대방에 있는 게임, 경쟁, 정쟁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국정의 운영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의원님은 첨언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문제를 꺼냈던 것을 넘어서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라. 더 나아가서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던 게 민주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진상 규명에 나서기보다는 예. 일단 윤석열 정부 흔들기라고 하는 기존 명제를 설정해 놓고 나머지 내용들을 끼워 맞추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짙어지죠. 정쟁이라는 얘기를 꺼냈던 것은 국정조사를 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국민들 간의 견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을 조율하는 게 또 정치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국정조사에 어렵게 합의를 했죠.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야가 같이 공히 머리를 맞대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국조 합의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다 보니 해임 건의안 처리와 무관하게 이제는 탄핵 소추안까지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일보다 또 다른 방식의 정쟁, 정치 쟁점화되는 일들에 관심이 촉구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해임 건의안을 넘어선 탄핵 소추안까지 가게 되면 이 내용은 국회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헌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헌재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가 있을 때만 결국 탄핵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이상민 장관에게 행정적, 정치적, 정무적 책임을 물을지언정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이 이상민 장관에게 있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안이 더 꼬여갈 수 있거든요. 부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누가 정말 분명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지 이 일에 좀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탄핵소추안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발의한다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탄핵소추까지 어떻게 갈 거라 예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야 된다? 저는 뭐 사실 해임안도 좀 넌센스라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건의 안 받을 거 뻔히 아는데 왜 해임안 냈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 탄핵해야 된다. 그럼 낸 이유는 뭘까요? 뻔히 아는데 낸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절차적인 것들을 갖추고 싶어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론의 추이도 보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에 대한 역풍 우려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정치라는 것이 지금 여야가 하는 행태들이 보면 실리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역풍이 불면 한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명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160명이 죽었는데 국회에서 국정조사 안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국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산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식이면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걸 국정조사를 가지고 뭐 밀고 당기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국민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부가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로서의 상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입법부, 사실 정확하게는 대의기관이죠. 입법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국회 대의기관이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라는 것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단입니다. 예. 그것이 정당하고 국민 160명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행정부처의 장을 당연히 탄핵할 수 있는 거죠. 역풍은 이후에 판단해 줄 정치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또 탄핵 소추안 얘기까지 나오는 게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뉴스들이 집중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관한 당내 분란들은 좀 뒤로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당 내에서도 연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데 국민의힘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대우 투쟁에 나서게 될 경우 그런 논의들이 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겠죠. 예. 이 진실 규명에 대한 내용들을 민주당이 좀 정쟁화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창기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바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마약 수사에 집중했던 부분들이 이 참사의 원인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게 되니까 정작 중요한 본질과는 무관하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소지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야 간에 있는 정치적 환경도 좀 뒤로 물리고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진상규명들이 필요한 상황이니만큼 예.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등 엉뚱한 방식의 내용들이 집중하면서 본질과는 결을 좀 흐리게 만들었던 사례들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까지 되짚어서 이 국정조사가 산으로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 이게 보니까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도 그렇고 탄핵 소추안 얘기도 그렇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시선 돌리기용이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또 비판을 하면서도 민주당에서도 이제 탄핵 이 소추안 자체는 탄핵 카드가 딜레마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그 탄핵이 딜레마가 될 수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역풍 민주당이 알아서 맞으면 되는 거고. 맞으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당을 떠나서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본연의 임무는 해주셔라.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민주당이 이제 그 국정조사 카드나 이상민 카드를 내는 게 시선 돌리기는 시선 안 돌려져요. 돌려집니까? 검찰의 수사권이 어디 야당의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 수사라든가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입맛대로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이 그거 열심히 잘 받아 적어주고 있는데 무슨 뭐 이렇게 시선 돌리기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뭐 별 의미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이상한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하고 이게 저는 무슨 그 직접적인 이 관련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혹자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월드컵에 침대 축구 없어지니까 국민의힘이 그 침대 축구 들고 와가지고 별별 핑계를 다 대가면서 국정조사를 지금 안 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하려고 하면 차라리 빠지든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저기 지도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정조사를 안 한다 소리는 못하고 하면서 이 국정조사 위원 바꾸고 중간에 증인 채택되는 걸로 또 파행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야무야 돼가지고 시간 끌게 하는 거 침대 국정조사 하려고 하는 게 저는 국민의힘이 전략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 의원께서 내부 분위기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월 29일 참사 발생하고 난 다음 여당 내부에서는 단독적으로 이태원 조사 특위를 구성합니다. 벌써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달할 정도로 관련된 내용 속에서
용산경찰서 그리고 용산구청, 보건소장, 서울경찰, 서울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거의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빠짐없이 내용들을 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또 언론에 보도까지 낸 바가 있습니다. 사안을 감추거나 숨기려고 하면 이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참사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경찰에 신고됐던 내용들이 아마 국민께 있는 그대로 시간대별로 보도가 됐던 내용들 기억하실 텐데요. 대통령이 숨기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그대로 국민께 다 공개가 됩니다.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과정 국민들께 많은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들처럼 이 내용에 대한 본질을 밝히기 위한 내용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건 아닌가. 거듭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이전 마약 등 이 엉뚱한 방식으로 이 내용들을 거꾸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 결국 중요하게 밝혀야 되는 진실들은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좀 주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좀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본질을 밝히는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다는 의견 주셨는데. 그리고 비판하십시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면 됩니다. 비판하면 되고요. 뭐 탄핵해서 역풍 맞는다. 역풍 맞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으면 비판하는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국정조사는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건 국회 본연의 의무고요. 그런 국정조사 안 한다면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자체에서 특위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을 잘하셨으면은 여야가 같이 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별개의 문제로 정쟁과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셔가지고 국정조사가 빨리 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원칙은 유가족들이 수긍할 때까지라는 대전제를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주제를 좀 돌려서 예산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산안 처리 아직 난항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한 게 15일이죠. 이제 이틀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먼저 김병민 위원께서 말씀 주실까요? 네, 예산 부수법안 문제가 지금 민주당과 대치 국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워낙이나 안 좋은 일들 많은 국민들께서 다 인지하실 거라 보고요.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이밍이 이제 중요할 겁니다. 그 법인세에 대한 인하가 슈퍼리치,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혜택이 소액주주나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너무 막아세우려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종부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가 많이 꺾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도 여전히 종부세 폭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세부담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이 법인세이나 종부세에 관련된 문제 또 더 나아가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연장 문제, 이 유예 문제까지도 이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들을 뒤로 빼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정부 예산에 대한 발목 잡기라는 성격 때문에 부담이 됐는지 국민감세라고 하는 좀 모호한 표현으로 조금 예산안에 대한 변경된 방식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첫 해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에서 아무리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함께 좀 협조하고 협력하면서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힘을 합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 처리는 뭐 늘 매해 이게 뭐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되긴 합니다만 박 교수님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때 현재 여야의 이 대립각 상황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12구 참사와 국정조사에 집중해서 예.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집중은 좀 예, 필요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민주당이 여당인 줄 착각을 하고 예산안 문제 준예산 편성된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더 깜짝 놀라잖아요. 준예산 편성되면 나라 망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아직도 그 국가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정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세금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은 이 선진국형 정치인데 그나마 뭐 긍정적인 점은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 된다. 대기업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위기의 차원이 다른 회사들이에요. 지금 사내 보유금이 몇백 조씩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을 같이 이제 법인세 인하에
대상으로 삼아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또 우리 이제 코로나를 몇 년을 겪으면서 세수가 많이 쓰였단 말입니다. 세수가 지금 확대되어야 됩니다. 재정을 위해서 그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은 법인세를 특히 이제 그 대기업 재벌들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국민감세, 서민감세라는 게 네. 매출 2조에서 5조 정도 하는 아주 작은 소기업들이죠. 예. 소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낮춰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뭐 4,500에서 6,000 정도 그분들에게 또 소득세 세율을 또 낮춰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는 없죠. 구체성이 굉장히 좀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더라면은 민주당이 샐러리맨들과 자영업자들에게서 인기가 떨어지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네. 민주당이 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다. 국민의힘의 어떤 분석인데 어떻게 이거는 뭐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세제를 개편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69석이라고 하는 거대 의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만약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샐러리맨들을 위한 실질적인 세금 감면들이 필요하다 판단이 됐으면 진즉에 이야기를 하고 정부 혹은 여당과 협상의 진행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12월 2일이라고 하는 법적 예산 심사 처리 기간이 다 지났고 지금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법인세 문제가 딱 걸려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여태까지 슈퍼리치, 그러니까 초부자 감세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계속 이 프레임을 걸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이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 그리고 해외에 있는 전체적인 이 기조 속에서 OECD 국가 중에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법인세가 상당 부분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인하하고 있는 부분들이 갖고 오는 타당성에 대해서 민주당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급조돼서 나오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 예.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표를 놀리는 포퓰리즘으로 급작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작 중요하게 예산을 심사하고 또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의석을 갖고 있는 제2야당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면 조금 더 진중하게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적과 원칙에 따라서 그 후과가 나타나게 되는지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중의 여론들을 살피면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발목 잡기 쉽게 대한 차기 대응으로 나오게 되는 나름대로의 응급조치적 성격이 비춰진다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포퓰리즘이라도 제대로 하는 정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대중추수주의 우리말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죠. 예. 국민들의 의사를 잘 따라간다는데 국민들의 의사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160명이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국정조사 하나 처리 못하는 그런 여당이 대통령실에 눌려서 차라리 좀 포퓰리즘 해가지고 유가족들이라든 국민들 좀 뜻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 포퓰리즘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나쁘게 쓰니까 그러지 민주주의의 좀 본질적 현상이기도 하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좀 받아들였어야 되고 대기업 문제는 좀 더 접근하자면은 OECD 이야기하셨는데 OECD에서 이제 금융자본주의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은 세수를 많이 걷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 낮춰져요. 근데 우리처럼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국가들은 그렇게 법인세 우리보다 낮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은 법인세 외에 제조업 분야에 대한 혜택을 또 따로 정부에서 많이 줍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알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기재부, 산업부 이렇게 총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재정만 보고 있는 모피아들이 의견을 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우리 외국의 사례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요. 여당 내에서도 지금 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대기업과 어떤 중소기업이 좀 분리돼서 좀 구체적으로 좀 그런 어떤 그런 법안들에 대한 그런 부분 그 안에 대한 절충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도 15일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두고 아마 여야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법인세 인하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윤석열 정부가 탄생됐던 배경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취임식의 연설에서부터 시작됐을 때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충분하게 전해주면서 이를 통한 기업 중심 또 민간 중심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분명히 담겨 있죠. 네. 말씀 주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상생 협력을 이끌어가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일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접근하는 방식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69석이라고 하는 의석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모습, 오히려 낙선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기했던 이재명 표 예산을 169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잘못된 방식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럴 거면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복 외에
다른 말로 무슨 표현이 더 필요하겠는가라는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예산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부터 꾸준하게 이어왔던 국민에 대한 설득의 과정들로 내년도 2023년 예산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고 무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 지금 그 중간에 접근들이 좀 쉽지 않은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 생각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생각이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총선 불복입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지 않습니까? 국회의 대의 구조와 대통령의 대의 구조라는 것은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어느 것이 높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국회 다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총선 불복이 됩니다. 총선 불복에 대해서는 그 지난날 160구석이라고 하는 거대 의석을 만들어주고 근데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라는 국민의 뜻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 등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강행처리 통과시켰던 일에 대한 역풍이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총선 불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점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떠한 아니든 일단 국민을 향하고 국민을 위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두 분께서 계속 역설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치인들이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예. 박진영 교수께서 혐의를 다시 짚어주실까요? 이제 서해 어부 월북 사건인데 월북 의혹이죠. 근데 뭐 제가 짐작컨대는 그 당시 이제 SI 첩보 정보라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예. 또 한미 연합사가 같이 운영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단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첩보라는 것을 모아서 이제 정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면은 정보가 되면은 나머지 자투리 것들은 이렇게 삭제를 해요. 우리 보고서를 쓸 때 초반에 수십 장, 수백 페이지를 갖고 와서 이렇게 각주도 요약을 달고 뭐 하죠. 주석 요약하는 네. 요약본을 만들고 나면 나머지 파일은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인데 근데 그 삭제할 파일이 없느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도 이제 국가안보실에서 볼 수 있고 국정원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행위를 지시했다고 해서 나머지 파일들을 그걸 이제 뭐 문제가 된다, 직권 남용이다, 뭐 이제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건데 저는 뭐 이게 자료가 다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걸고 가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방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SI 정보를 다 오픈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월북했다는 것이 51%고 월북이 아니라는 게 49%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첩보를 취합해서 정보화시키는 이 정책 결정권자의 몫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법적으로 끌고 온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검찰 이 정권의 하는 이제 방식들인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김 의원께서 보시는 검찰의 수사 초점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이 영장 발부를 안 했겠죠.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서훈 전 실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것이고 이 중에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오늘 소환 조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회의 자리에서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 삭제하려고 했던 지시들 이런 정황들이 있었는지 또 무리하게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훈 전 실장 혼자만의 일이 아닐 거라고 이제 판단하고 그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겠죠. 대한민국의 국민이 차가운 서해 바닷가에서 북한의 총격을 맞고 죽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신까지 불에 태우는 만행이 저질렀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한 진실 규명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유족의 어린 아이의 손편지에 대해서 진실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지만 적어도 정권 내에서는 그런 진실이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사법적으로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고 보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네. 수사 결과 이후 재판에서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차분히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검찰 수사의 방향성 어떻게 좀 갈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까지 못 갈 거예요. 못 간다. 못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참 염치 없는 정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160명 국민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국정조사 안 하겠다고 지금 버팅기고 있는 정권인데 여기는 사실 한국 땅이 아니잖아요. 북한 영해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전 정권은 모든 것을 헤집어 가지고 파헤치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굉장히 참 염치 없는 정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